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이가 그 정도면 이 정도는 구분해야지 않나요? 내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5년.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밥도 제대로 못 넘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고 혼자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켜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얘들은 바빴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도 남편과 아이들을 봐야 하니까. 가끔씩 전화로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라는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생을 혼자 사는 것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동, 띵동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 딸이 아이들 사진을 올려주니까 그저 손주들 보는 재미로 했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팔로우를 요청한 사람은 정장을 입은 남자, 나이가 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들과 닮아 있었거든요. 김준호라는 이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SNS를 하는 게 우습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손가락이 자꾸만 화면으로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님. 저는 해외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봤는데 정말 매력적인 분이네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뭔가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누군가 나를 매력적이라고 말해주다니. 얼마 만에 들어본 말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메시지를 지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켰어요. 그 메시지가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어김없이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 미영님. 오늘도 예쁘시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셨나요? 전 얼큰한 김치찌개가 생각나네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손주들 나이 또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했으니까. 근데 계속됐습니다. 매일, 매일,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외로워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읽고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도 외롭거든요. 15년을 혼자였으니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할까 하다 멈췄어요. 아들은 분명 사기라고 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리 생각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지 않나.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누군가일 수 있지 않나. 메시지는 길어졌어요.
사진도 들어왔어요. 해외 풍경들, 건설 현장의 사진들. 하나하나가 그럴듯했습니다. 나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 한 문장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미영님,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어요.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메시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비자 문제로 한국 가는 게 막혀 있어요. 비자 발급 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대체 얼마가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그저 당신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보고 싶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 돈이면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내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1시간을 더 있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놨다, 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어요. 딸이 뭐라고 할지도요. 근데 그 말들보다 더 큰 목소리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 나를 움직였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어요. 통장을 내밀 때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 계좌번호는 그가 준 것이었습니다. 송금 확인 문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한동안 화면을 봤어요. 고마워요. 미영님, 이제 곧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놓였어요. 아니, 잠깐. 뭔가 떨렸습니다. 불안감이 가슴팍을 후벼 팠어요. 근데 나는 그 불안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던데 이게 뭐예요? 그 순간 내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소리가 다 빨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저는 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보낸 사람의 사진 좀 봐봐. 이 사진은 유명한 배우 사진이야. 엄마가 말한 사람이 아니라고. 화면에 나타난 건 내가 좋아한 그 남자의 얼굴. 그런데 아래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모든 게 그 따뜻한 아침 인사들, 그 예쁜 말들, 그 사진들.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계정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김준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미영님, 김준호는 비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1,0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나는 아들과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들의 말보다 그 사람에게 홀린 듯 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어요. 고객님, 이 송금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사실 탁자 맞은편에 앉은 경사는 한동안 나를 봤습니다. 이영님, 피해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이 자꾸 흐려졌어요. 네, 1,500만 원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어요. 미영님, 이건 조직적인 로맨스 사기입니다. 이 조직의 규모는 훨씬 커요. 해외 조직이고 전 세계 피해자가 수백 명입니다. 나는 내가 수백 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나이가 그 정도면 이 정도는 구분해야지 않나요?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딸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청년우견인 청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지 나는 알았어요.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겠다는 뜻이었어요. 밤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을 자책했어요. 낮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어요.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내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딸은 의무적인 전화만 했어요.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75살 노파. 바보 같은 노파. 가족을 부끄럽게 만든 노파. 너무 힘이 들어 스스로 정리하려고 약장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알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모르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미영 씨 맞으시죠? 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김태훈 팀장입니다. 당신의 사건이 우리가 추적 중인 국제 사기 조직과 연결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절했어요. 싫습니다. 부끄러워요. 법정에 나가서 내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영님, 당신 같은 분들의 증언이 없으면 이 범죄자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가 증언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수천 명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미영님,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책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따뜻한 마음이 필요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증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용기. 나는 그 단어를 오래 되뇌었어요. 용기. 나에게 그런 게 있었나?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정 문을 밀 때 내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 떨림은 전에 느껴본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을 속이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피고인을 봤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남자. 못생기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날 속이기 위해 준비한 일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단순히 사진을 빌려 쓴 것일 뿐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제 마음을 속인 건 사실입니다. 저를 이용해 돈과 순수한 마음까지 짓밟았습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뭔가 내 가슴에서 부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순수하게 감정을 주었던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평생 더 나이 먹으며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그렇게 쉽게 믿으신 겁니까?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다들 바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증인께서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받고 관심받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의 선고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징역 5년과 범죄 수익금 몰수 3억 2천만 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판결문의 문장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감정 착취입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 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고통을 착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범죄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언론에 보도됐어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 법정에서 당당히 맞선 75세 할머니. 내 전화가 울렸어요.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어요. 내 손을 잡으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난 엄마가 어리석게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용감했어요. 나보다 훨씬. 딸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엄마의 강하고 멋진 모습을 이제야 봅니다. 사랑해요. 나는 매주 복지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마이크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긴장해요. 하지만 이 긴장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속았습니다. 하나하나 내 이야기를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에게도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또 하나의 사기 조직이 적발됐어요.
통장을 봐도 돈이 많지 않습니다. 800만 원만 돌려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다시 봅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나는 따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75살 높아.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합니다. 후회해요. 당연히 후회하죠. 하지만 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 후회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제가 수치심에 숨어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아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받은 진짜 선물이구나. 비록 돈은 잃었지만 나는 더 많은 걸 얻었어요. 나를 찾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상처가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어선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은 늦게 돌아오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나를 위해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75의 나이에 새로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에요. 따뜻함은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지혜롭게, 하지만 절대 그 따뜻한 마음까지 잃어버리지는 말아요. 그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에 느낀 점을 댓글이나 숫자 1로 남겨주세요.